한 여성이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모래사장 근처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3명의 경찰관이 대를 이어 수사를 맡았고 그들 모두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직업적 목표로 삼았죠. 하지만 이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건은 항상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피해자의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했죠. 그녀의 시신이 모래 언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모래 언덕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후 49년이 지나서야 피해자의 신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고 사건의 진실도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배경인 프로빈스타운은 매사추세츠주 반스터블 카운티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카운티는 케이프 코드와 인근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카운티 중 하나이죠. 이곳은 지역의 역사와 해변의 특징, 그리고 아주 멋진 모래 해변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프로빈스타운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 면적은 2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해안선은 무려 34km에 달합니다. 이곳의 상주 인구는 약 3,600명이며 평균 연령 중간값은 55세로 전국 평균인 39세를 훨씬 웃도는 조용한 마을이었죠. 하지만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관광 성수기가 되면 관광객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는데 이는 상주 인구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974년 여름, 13살 소녀 알리사는 가족을 따라 프로빈스타운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해변에 수영하러 갈 수 있도록 해변 근처의 판잣집을 빌려 머물고 있었죠. 사건 당일인 7월 26일 오전, 알리사와 언니는 나무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매는 쉬지 않고 짖거나 움직이는 한 마리의 레브라도 견을 보게 되었고 자매는 그 개를 따라 어떤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짧은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언덕이었죠. 앞서 걸어가던 알리사는 멀리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감히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즉시 부모님을 불렀죠. 알리사의 아버지 레니가 직접 확인하러 나섰고 그것이 여성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프로빈스타운에서는 살인사건이 매우 드물었기에 제임스 미즈 보안관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곧 미즈 보안관과 경찰관들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 팀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소지품이나 이물질 없이 발견되었죠. 시신은 연두색 해변 담요 위에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엎드려 있었고 머리 위에는 접힌 청바지와 파란색 머리띠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포함해 이미 시신의 여러 곳이 심하게 부패하여 용모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체 옆에는 모래바퀴 자국과 막연한 발자국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조사 결과 피해자의 키는 약 173cm, 몸무게는 약 60kg이었으며 나이는 20세에서 40세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젓갈색이었고 하얀 피부를 가졌고 발톱에는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죠. 그녀는 뒤통수 왼쪽에 둔기에 의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목에는 졸린 자국이 있었고 아주 심하게 베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머리와 몸이 일부 조직에 의해서만 겨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범행은 잔혹했습니다. 피해자의 손바닥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위아래 치아도 각각 6개씩 총 12개가 뽑혀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 지문과 치과 기록을 없애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남은 치아들에서는 여러 번의 치과 수술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예비 추론에 따르면 피해자는 머리 뒤쪽의 둔기 외상으로 사망했으며 사망한 지는 이미 10일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죽기 전에 성적 폭행을 당한 징후가 있었고 범행의 막대기와 같은 도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제임스 미즈 보안관은 피해자가 누구든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애타게 찾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한 당일부터 프로빈스타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보고된 실종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현지인이 아닌 관광객일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음 날 살인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휴가를 온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은 깊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모래언덕에서 발견되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모래언덕의 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5년 전에 일어난 일련의 연쇄살인 사건들과 비슷한 점이 많아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죠. 당시 피해자들도 모두 여성 관광객이었고 일부는 치아가 뽑히거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괴한 연쇄살인의 범인은 토니 코스타였는데 그는 언론에 의해 케이프 코드의 뱀파이어라고 불렸습니다. 경찰은 코스타가 16명의 여성 실종 및 살인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죠. 그는 1970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워버그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1974년 5월 10일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건에 사람들은 새로운 악몽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로빈스타운 경찰국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주 보안관은 이 사건에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죠. 그는 피해자의 신원만 확인된다면 살인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속 탐지기와 경찰견을 요청하여 마을 전체를 수색했고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을의 모든 텐트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지문과 치과 기록이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양손에 손바닥이 없었기에 치과 기록이 특히나 중요했습니다. 정밀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뽑힌 12개의 치아 외에도 피해자는 2개의 전체 금니와 6개의 포셀린 치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비싼 치과 시술이었죠. 당시 총 비용은 약 7,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달했는데 당시 가솔린 1갤런 가격이 39센트였고 20,000달러 미만으로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주 보안관은 이것이 조사 범위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모든 주의 치과협회에 연락해 일치하는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1974년 10월 모래언덕의 여인은 프로빈스타운의 성 피터스 카톨릭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후 주 경찰과 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조사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콜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주 보안관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그에게 단서도 없는 살인사건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고 묻자 그의 대답은 확고하고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경찰조차 수사를 중단한다면 진실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주 보안관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죠. 1980년 미주 보안관은 모래언덕의 여인의 무덤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뼈의 일부를 제거하여 손상된 두개골을 재구성했고 점토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전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미주 보안관은 복원된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대중에게 단서를 구했죠.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의 노력은 큰 관심을 끌었고 실제로 수백 통의 제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했고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만 마주해야만 했죠.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사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1989년 미주 보안관이 은퇴하자 그의 후계자인 워런 토비아스가 작업을 인계받았습니다. 워런은 사건 발생 당시 막 경찰서에 입사했던 신입사원으로 수색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죠. 그는 지난 10여 년간 미주 보안관이 이 사건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워런은 수사를 인수하기 전 미주 보안관에게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해도 되겠느냐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선배인 미주 보안관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워런은 사건을 맡은 후 1000페이지가 넘는 사건 파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파일들을 모두 합치면 높이가 약 3피트에 달했죠. 그는 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한 여성이 사망했는데도 아무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더 곤혹스러운 점은 범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런은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으며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근 주의 여성 범죄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로리 케이싱어라는 여성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녀는 1973년 1월 밀수품과 무기거래 혐의로 플리머스 카운티에서 체포되었다가 그해 5월 27일 플리머스 감옥에서 탈출한 후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자신이 속한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죠. 케이싱어의 신체적 특징은 모래 언덕의 여인과 매우 유사했고 타임라인도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범죄자였기에 범인이 지문을 숨기려 손을 가져갔다는 설명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모래 언덕의 여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워런은 여러 조사 방향을 시도하다가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술이었던 DNA 검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 경찰에 현장에서 수집한 생물학적 샘플의 추출을 요청했죠. 그는 이 물건들이 범인과 피해자의 DNA를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저장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증거물은 보통 15년 동안만 보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요 증거물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은 수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명성도 손상시켰습니다. 결국 주 경찰은 워런에게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조언했죠. 시간이 흘러 1994년이 되자 DNA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워런은 미주 보안관이 과거에 꺼냈던 뼈 샘플을 당시 최고의 DNA 실험실로 보냈지만 당시 기술로는 혈액에서만 전체 DNA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죠. 다시 6년이 지난 후 DNA 기술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런은 연방유전자은행 설립에 관여하고 훼손된 유해를 통해 군인의 신원을 확인한 성공 사례가 있는 브루스 잭슨 박사에게 주목했습니다. 워런은 선배 미주 보안관의 전례를 따라 다시 한번 무덤을 열었고 새로 얻은 샘플을 잭슨 박사에게 보냈죠. 그는 이 미해걸 사건이 드디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케이싱어는 모래 언덕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론은 워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피해자가 케이싱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2004년 워런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경찰국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한 수감자가 자신이 모래 언덕의 여인을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죄수의 이름은 하덴 클라크였으며 그는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었죠. 1952년 7월 31일에 태어난 그는 이미 2건의 살인과 1건의 절도 혐의로 총 7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크라크의 가족은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화학 박사인 아버지는 아들을 학대했으며 어머니는 취할 때마다 클라크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그를 크리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크에게는 친절한 클라크와 사악한 크리스틴이라는 두 가지 인격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형인 브래드 필트 클라크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죠. 클라크는 해군 복무 중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퇴역한 후 오랫동안 노숙자로 생활하며 밑바닥 일을 전전해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1974년에 그가 잠시 프로빈스타운에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런은 즉시 메릴랜드의 교도소로 가서 클라크를 인터뷰했죠. 클라크는 자신이 프로빈스타운에서 한 여성을 살해했다며 직접 그림까지 그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피해자의 특징과 범죄 위치는 실제 모래 언덕의 여인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클라크는 과거에도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허위로 자백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워런은 결정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손바닥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클라크는 프로빈스타운에서 멀지 않은 웰플릿의 손바닥을 묻었다고 답했습니다. 수색 당일, 클라크는 크리스틴의 인격이 우세해져 여성복과 가발을 착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경찰관들은 그의 안내에 따라 주변을 수색했고 워런은 차 뒷좌석에서 클라크와 나란히 앉아 그의 기괴한 요구를 들어주며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이는 매우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며칠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클라크는 지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결국 워런에게는 또 한 번의 좌절만이 남았습니다. 2011년 워런마저 은퇴했고 그의 선배 미주 보안관 또한 같은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주와 워런의 뒤를 이어 2011년 1월 메러디스 로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스턴에서 10년 넘게 형사 피고 측 변호사로 일하며 많은 경찰관이 진실을 찾기보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점을 느껴왔기에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죠. 사건 발생 38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파일을 재구성하며 두 전임 보안관이 남긴 무수한 주석들을 보고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롭은 먼저 최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인 네이머스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2012년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록 하나를 발견했는데 1974년 7월 케이프 코드로 휴가를 갔다가 프로빈스타운에서 히치하이킹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스티븐 패커트와 그의 여자친구 린다 라벨 커플이었습니다. 롭은 이 단서가 사건과 매우 일치한다고 보고 린다의 어머니로부터 DNA 샘플을 추출했죠. 그리고 2000년에 워런이 추출했던 샘플 중 잭슨 박사가 보관하던 것과 주범죄연구소에 보관 중이던 것들을 모두 다시 비교해달라고 잭슨 박사에게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롭이 보낸 샘플들과 과거 워런이 보낸 샘플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잭슨 박사의 샘플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이는 린다가 피해자가 아니거나 주범죄연구소의 샘플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롭은 잭슨 박사의 전문성을 믿고 다시 한번 무덤을 열어 박사의 감독하에 새로운 생물학적 샘플을 추출했습니다. 최종 비교 결과 잭슨 실험실의 샘플은 오염되지 않았고 린다 라벨 역시 모래 언덕의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 롭은 스캔 및 DNA 이미징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의 초상화를 더욱 정밀하게 복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 경찰의 부정적인 개입으로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관할권을 가진 FBI의 도움을 기대하며 준비를 마쳤죠. 그러던 2018년 4월 골든스테이트 연쇄살인범 조셉 디엔젤로가 첨단 DNA 개보학 기술로 체포되면서 이 사건 수사에도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9년 FBI는 사건을 제기했고 유고를 DNA 개보학 전문 회사로 보냈습니다. 이 회사는 수많은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한 바가 있는 곳이었죠. 3년 뒤인 2022년 10월 31일 FBI 보스턴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침내 모래 언덕의 여인의 신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마리 테리였습니다. 1936년 9월 8일 테네시주 화이트빌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 명의 여동생 조앤과 오빠의 제임스가 있었고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1958년 짧은 결혼 생활 후 고향을 떠난 그녀는 아들 리처드를 낳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공장 관리자인 한채 부부에게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루스는 배우가 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사해 광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1974년 루스는 골동품 상인 가이 몰더빈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2월 16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루스의 고향인 테네시를 방문했는데 가족들은 가이가 부자처럼 보였지만 다소 단정치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곧 떠났고 그의 늦여름 가이는 혼자 고향으로 돌아와 루스의 가족들에게
루스와 싸운 뒤 그녀가 집에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루스의 가족이 가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죠. 루스의 오빠 제임스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캘리포니아를 수색했지만 루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루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되었다고만 생각했지 멀리 떨어진 동부 해안에서 살해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FBI의 DNA 추적으로 루스의 신원이 확인되자 모든 의심은 남편 가이 몰더빈에게 향했습니다. 가이 몰더빈은 1923년 뉴욕에서 태어난 인물로 이미 과거에도 아내와 의붓딸을 살해했다는 강력한 의심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 그의 두 번째 아내 만자니타 메인과 그녀의 딸 돌로레스가 실종되었을 때 가이는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가이의 집 정화조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집 2층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강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가이가 렌트한 차량의 마일리지가 그곳을 왕복한 거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DNA 기술이 없었고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가이는 살인죄 대신 절도죄로만 2년 징역을 살고 풀려났습니다. 가이는 루스와 결혼한 후인 1975년에 다시 5번째 아내인 필리스 무어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가이가 매우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툰이라는 이름의 기괴한 요리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긴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사진이 요리에 첨부되어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0년 가이와 헤어진 필리스 이후 가이는 토크쇼 배우로 활동하다 2002년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FBI는 마침내 가이 몰더빈을 루스마리 테리의 살인자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49년간 이어졌던 거대한 미스터리는 막을 내렸죠. 한편 사건을 끝까지 추적했던 메르디스 롭은 무덤을 무단으로 열었다는 혐의로 결국 경찰서를 떠나야 했습니다. 루스의 아들 리처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피해졌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사건 종결 후 프로빈스타운의 묘지를 찾아 어머니 루스를 조용히 애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4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여성의 삶은 지워진 채 차가운 모래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수사관들의 집념과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과학은 결국 그녀를 이름 없는 시신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비록 범인은 법의 심판을 피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모래 언덕의 여인이 아닌 루스마리 테리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그녀의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긴 방황을 끝내고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반드시 빛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